오늘 동창회에 있어서 늦어. 내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한 그 한마디. 아내, 윤서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첫 번째 거짓말이었다. 물론 겉으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윤이는 내가 보고 있을게. 재밌게 놀다 와. 하지만 내 속에서는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날 이후 우리의 주말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의 것이 아니었다. 아내에게는 뜻없는 동창회가 생겼고 나는 딸 하윤이와 함께 텅 빈 집을 지켜야 했다. 서아는 변하기 시작했다.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화려한 원키스가 옷장에 걸리기 시작했고 화장대 위에는 낯선 브랜드의 화장품들이 늘어갔다. 오늘 예쁘네. 내가 무심코 던진 칭찬에 그녀는 잠시 놀란 듯하다가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아, 친구들 만나는 거라. 가장 큰 변화는 휴대폰이었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신체 일부라도 된 듯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손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도 그녀의 시선은 항상 비스듬히 기울어진 액정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메시지 알림이 울릴 때마다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려 화면을 가리는 모습. 혼자 희미하게 미소 짓다가 내 시선을 느끼고는 황급히 표정을 지우는 모습. 그 모든 사소한 행동들이 내 안의 의심을 날카로운 파편처럼 키워가고 있었다.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며칠 전 그녀가 샤워하는 사이 우연히 본 그 이름을. 서아야, 혹시 민수 오빠라는 사람 누구야?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욕실에서 나오던 서아의 얼굴에 찰나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곧 프로 배우처럼 태연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 민수 오빠?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야. 동창회에서 정말 우연히 만났지 뭐야? 그냥 연락처만 교환했어. 첫사랑. 그 단어는 생각보다 더 큰 파급력으로 내 가슴을 쳤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믿어야 했다. 15년을 함께한 아내를, 내 딸의 엄마를 의심하는 나 자신이 한심하고 쪼잔하게 느껴졌다. 그래, 그냥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일 뿐이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스스로를 다그치며 애써 불안감을 억눌렀다. 하지만 내 직감은 멈추지 않고 경고음을 울려댔다. 뭔가 잘못됐어?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의심의 불을 지피는 사건이 일어났다. 초인종이 울리고 서아는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개송 기사에게서 받은 것은 발신인 정보가 전혀 없는 작은 갈색 상자였다. 내가 뭐야? 하고 묻기도 전에 그녀는 그냥 내가 주문한 영양제약이라며 서둘러 상자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웠고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녀가 그 의문의 상자를 옷장 가장 깊숙한 곳, 겨울 코트들 사이에 밀어 넣는 것을 보고야 말았다. 대체 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영양제가 저렇게 비밀스러울 필요가 있나?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나는 미쳐가고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토요일이 다시 찾아왔다. 오늘도 친구들 만나? 늦을 거야. 서아는 현관을 나서며 짧게 말했다. 딸 하윤이가 내 옷자락을 붙잡고 물었다. 아빠, 엄마는 왜 자꾸 우리 빼고 놀러가?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비수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서아가 떠난 집은 유난히 넓고 차갑게 느껴졌다. 거실을 몇 바퀴나 서성였다.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이 지옥 같은 의심 속에서 살 수 없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우리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 두었지만 한 번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었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자는 우리 부부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거짓말, 낯선 이름, 그리고 저 의문의 상자. 그 모든 것이 내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냥 어디 있는지 확인만 하는 거야.
안전한지. 나는 스스로에게 작은 거짓말을 하며 마침내 아내의 프로필 아이콘을 눌렀다. 잠시 후 화면에 나타난 지도가 내 숨을 멎게 했다. 아내를 나타내는 빨간 점은 레스토랑도, 카페도, 그 어떤 친구의 집도 아니었다. 그곳은 내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장소에서 상처처럼 붉게 깜빡이고 있었다. 핸드폰 화면 위, 내 아내의 위치를 나타내는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 지점이 가리키는 곳은 단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었다. 모텔이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과 동시에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아닐 거야? 뭔가 잘못된 거겠지? 동창회 장소 근처의 분이라고 수백 번 드뇌었다. 하지만 화면 속 주소는 빼도 박도 못하게 그곳, 도시 외곽이 허름한 W 모텔을 가리키고 있었다. 15년의 결혼 생활, 그 단단해 보였던 성벽이 모래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이미 차에 시동을 걸고 있었다.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한 잔상으로 번져나갔고 내 머릿속은 단 두 가지 생각만이 미친 듯이 충돌하고 있었다. 제발 아니길 바라는 희망과 어쩌면 모든 것이 사실일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답은 없었다. 그저 가속 페달을 밟는 발에 힘이 들어갈 뿐이었다. 모텔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차마 내릴 수 없었다. 그저 길 건너편 어두운 곳에 차를 세우고 촌스럽게 번쩍이는 네온사인 간판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깜빡이는 W라는 글자가 마치 나를 비웃는 악마의 눈처럼 보였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을까?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고통 속에서 나는 그저 기다렸다. 혹시 여러분도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려본 적 있나요? 그 지옥 같은 시간은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싸구려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비참했다. 운전대에 이마를 박고 모든 걸 외면하고 싶었다. 바로 그때 모텔의 유리문이 열렸다. 내 심장이 멎었다. 익숙한 실루엣, 안에 서아였다. 그녀가 머리를 쓸어넘기는 사소한 손짓, 살짝 피곤해 보이는 옆모습까지 내 눈은 모든 것을 슬로우 모션처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뒤를 따라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 보는 얼굴.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최진환. 그놈이 틀림없었다. 둘은 문 앞에서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눴다. 너무나 편안해 보였다. 오랜 연인처럼. 서아의 얼굴엔 내가 최근 몇 주간 보지 못했던 그런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내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왔다. 남자가 서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더니 그녀의 뺨에 입을 맞췄다. 친구 사이의 가벼운 인사가 아니었다. 길고 깊게. 마치 자신의 소유물의 낙인을 찍는 듯한 지독히도 친밀하고 노골적인 입맞춤이었다. 그 순간 서아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그 입맞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운전대를 쥔 손의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리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뜨거운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고통과 배신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당장이라도 차에서 뛰쳐나가 저놈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뜨거운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분노는 뜨거울 때 터뜨리면 화상만 남기지만 차갑게 식히면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 나는 그 순간 그것을 깨달았다. 지금은 아니야. 여기서 소환을 피우는 건 저들에게 나의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돼. 이 상황을 끝내려면 나는 강해져야 한다. 감정이 휘둘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 서아는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다.
남자는 반대 방향으로 유유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놀라울 만큼 침착하게 차의 시동을 다시 걸었다. 머릿속은 이상할 정도로 명료했다. 저놈이 누군지 알아야겠다. 나는 조용히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완벽한 미행이었다. 내 심장은 더 이상 미친 듯이 뛰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규칙적으로 박동하며 머리에 피를 공급했다. 남자는 얼마 가지 않아 한적한 골목에 있는 낡은 카페로 들어갔다. 나도 뒤따라 들어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남자는 커피를 시키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비열함이 뒤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몇 분 후, 또 다른 남자가 카페로 들어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나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 귀에는 몇 개의 단어가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박혔다. 사진은 잘 나왔어? 완벽해. 아주 그냥 작품이야. 이제 슬슬 미끼를 던지고 값을 부르면 돼. 이번 거는 쉬웠어. 알아서 기어 들어오더군. 남편이 꽤나 순진한 타입이라 더 쉽지. 사진, 미끼, 값.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 남녀의 대화가 아니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는 포식자들의 언어였다. 내 아내는 그저 바람을 키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리고 나는 이 끔찍한 연극의 다음 막을 기다리는 먹잇감에 불과했다. 사진, 미끼, 값, 그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이것은 내가 상상했던 그저 마음이 변해버린 아내와 그녀의 새로운 연인 사이의 미래가 아니었다. 훨씬 더 차갑고 계산적이며 역겨운 무언가였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하는 척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아, 예, 부장님. 그럼요. 제가 지금 바로 확인.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등 뒤에 있는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내 표정은 회사 일로 바쁜 평범한 직장인의 그것이었다. 이제 그들의 대화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업에 대해 아주 즐겁다는 듯이 떠들어대고 있었다. 초기 금액은 5천만 원으로 부를 거야. 반응고고 한 번 더 뜯어내면 되고. 최진한, 그놈의 목소리였다. 남편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며? 이런 스캔들 터지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겠지. 자식도 있다며? 그럼 게임 끝이지. 함께 있던 다른 남자가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이번 거는 쉬웠어. 그 여자, 운명적인 사랑 어쩌고 하던데 웃기지도 않아. 알아서 기어 들어오더군. 남편이 꽤나 순진한 타입이라 더 쉽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배신감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분노를 느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내 아내, 그리고 나에 대한 이 말의 인간적인 감정조차 없었다. 우리는 그저 돈을 뜯어내기 위한 목표물, 사건에 불과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돈도 돈인데 이번 타겟은 꽤 괜찮아. 옆에 끼고 좀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역겨웠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조직적인 사기였다. 첫사랑을 가장에 접근하고 감정을 흔들어 잠자리를 가진 뒤 그것을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전문적인 수법. 내 안에 서하는 그들의 정교한 덫에 걸린 순진한 피해자였다. 물론 그녀를 향한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바른 남자에게 마음을 열고 가정을 속인 그녀의 어리석음은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분노 위로 이 인간 말종들에 대한 차가운 경멸과 증오가 더 크게 자리를 잡았다. 내 아내는 나를 배신한 가해자다. 그리고 동시에 저 늑대들에게 걸려든 피해자다. 여러분이라면 이 두 가지 사실 앞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이 판의 룰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건 더 이상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도 안 될 일이었다. 나는 조용히 카페를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다.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불안 때문이 아니었다. 주체할 수 없는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유일하게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사설탐정사무소를 운영하는 박현식. 현식아, 나 강민준이야. 급한 부탁이 있다. 수화기 너머로 현식이의 유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 강민준. 웬일이냐? 마누라한테 밑보일 짓이라도 했냐? 장난할 기분 아니야? 사람 하나만 좀 알아봐줘. 이름은 최진환. 그놈에 대한 모든 걸 알아내줘. 과거, 직업, 가족. 사소한 거 하나까지 전부다.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현식이는 내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더 묻지 않고 군말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다. 알았다. 뭔가 큰일인 것 같네. 최대한 빨리 알아보고 연락 주마. 그 후 3일은 지옥과도 같았다. 나는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해서는 딸 하윤이와 놀아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다.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빠의 가면을 쓴 채로. 저녁 식탁에서 하윤이가 제잘거리는 동안 나와 서아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서아는 내 눈치를 보며 몇 번이나 말을 걸려다 포기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불안이 역력했다. 그 모습을 보는 내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었다. 내가 벌여야 할 전쟁의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너의 연극은 끝났지만 이제 내 연극이 시작될 차례다.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연극의 마지막은 내가 장식할 것이라고.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점심시간에 현식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의 유쾌함은 온데간데 없는 지독히도 낮고 심각한 목소리였다. 민준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말한 최진환, 그놈 전문 사기꾼이야. 전과도 여러 개 있고 특히 유부녀들만 노리는 늑대 같은 놈이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야. 현식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예상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놈 혼자가 아니야. 뒤에 조직이 있어. 단순한 사기꾼들이 아니란 말이다. 전직 형사 출신도 껴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래서 경찰 수사도 교묘하게 피해가. 절대 얕보면 안 돼.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판이야. 현식이의 마지막 말은 내 머릿속을 강타했다.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판이야. 조직적인 범죄. 내 아내는 그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거대한 악의 소굴에 발을 들인 것이었다. 분노와 함께 기묘한 냉정함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래, 판이 크다면 나도 그 판을 제대로 흔들어주리라.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현식이와의 통화 내용을 곱씹으며 복잡한 심경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초췌한 모습의 서아가 들어섰다.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눈은 퀭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녀는 내 앞에 힘없이 주저앉더니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자백이었다. 여보, 나 큰일 났어. 서아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그녀는 최진환이라는 남자를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던 순간부터 그가 어떻게 자신에게 운명적인 첫사랑인 것처럼 다가왔는지, 어떻게 감정을 흔들고 선을 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가 자신들의 은밀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절망적인 흐느낌과 함께 그 사람이 사진을 가지고 협박해. 처음엔 5천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몸으로라도 때우라고. 서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그녀의 어깨가 가냘프게 떨리는 것을 보며 내 안에서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그녀의 어리석음에 대한 한심함이 뒤섞여 폭발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차가운 이성으로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가장 완벽한 연극으로 시작되는 법이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를 안았다. 내 품에서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나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그러나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했다. 괜찮아, 서아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는 그녀를 토닥이며 나는 속으로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래, 울어. 더 울어. 내 눈물이 내 어리석음의 대가다. 그리고 그 눈물은 내 복수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어? 말해줘서 고마워.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내 위로에 서아는 더욱 서럽게 울었다. 잠시 후 그녀가 조금 진정되자 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럼 그놈이 요구하는 게 정확히 뭐야? 돈은 얼마고 사진은 어떻게 하겠대? 나는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듯 최대한 이성적이고 침착하게 질문했다. 서아는 내 침착함에 조금 안정을 찾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최진환의 요구사항을 설명했다. 그는 당장 내일 모레까지 5천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내 회사에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일단 그놈이 시키는 대로 하는 척해야 해. 시간을 벌어야 하니까. 나는 서아에게 최진환에게 연락해 돈을 마련해 보겠다고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말하라고 지시했다. 서아가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내 단호한 표정이 인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서아의 노트북을 흘깃 보았다. 화면에는 그녀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무담보단위 대출, 신용불량자 급전 문의, 믿을 수 있는 전당포 리스트. 헛웃음이 나왔다. 저렇게까지 하면서 나에게 숨기려 했던 건가? 아니면 정말로 저런 것들에 의지해서라도 돈을 마련하려고 했던 걸까? 어쩌면 내 계획은 그녀를 파멸해서 구하는 길이기도 하겠다는 아이러니한 생각이 스쳤다. 물론 그 구원의 방식은 그녀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겠지만 다음 날 나는 서아에게 어렵게 돈을 좀 마련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물론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지만 우선 이걸로 그놈을 만나 시간을 벌어보자고 했다. 하지만 당신이 또 그놈을 만나는 건 너무 위험해. 그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엔 내가 나갈게. 남자 대 남자로 이야기하는 게 그놈도 함부로 못할 거야? 당신은 집에 있어. 그게 더 안전해. 내 말에는 이상한 설득력이 있었다. 서아는 처음에는 내 걱정을 하며 망설였지만 이내 내 단호함과 그녀가 믿고 있는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눈에는 나에 대한 새로운 신뢰와 고마움이 가득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녀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자 기댈 수 있는 남편이었다. 정말 괜찮겠어, 여보? 당신까지 위험해지면 어떻게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그냥 하윤이 옆에 있어줘. 모든 게 끝나면 내가 전화할게.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듯 가장 믿음직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약속 당일 나는 서아가 건네준 돈 봉투, 물론 안에는 신문지를 채워 넣었다. 를 들고 집을 나섰다.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나를 보는 서아의 눈빛은 간절함과 미안함, 그리고 한 줄기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다 끝날 거야.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내 진짜 계획을 그녀는 꿈에도 알지 못할 터였다. 서아에게 이제 다 끝날 거야 라고 말하고 집을 나선 나는 약속 장소로 향하지 않았다. 내 진짜 목적지는 현식이와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찰서 근처의 한적한 카페였다. 그곳에서 마지막 작전 회의가 이루어졌다. 작전명, 늑대 사냥. 목표, 최진환 일당 완전 소탕. 내가 미끼가 되어 최진환의 약속 장소인 그 모텔로 유인하면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놈을 덮치고
동시에 다른 팀이 그들의 아지트로 추정되는 오케스트라를 급습하는 계획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나는 서아의 휴대폰을 쥔 채 모텔 근처에 차를 세웠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릴 시간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최진환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아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그놈은 조금 의아한 듯했지만 곧 능글맞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윤서아 씨? 돈은 준비됐나? 약속 시간 다 되어가는데. 나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진환 씨, 돈은 준비됐지. 당신 같은 쓰레기들을 위한 돈이? 수화기 너머로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담원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가 드물었다. 누구냐, 당신? 서아 씨 받고. 나는 윤서아 남편이다. 그리고 내 놈의 악행을 끝내러 온 사람이지.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렸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내 놈의 더러운 계좌 내역, 그리고 내 놈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까지. 내 놈들 조직, 오늘로 끝장이야. 더 이상 내 놈들 같은 사회악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헛소리 집어치워. 내까짓게 뭘 안다고. 최진아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어려 있었다. 내가 지금 그리로 가서 내년이랑 같이? 그가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나는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발소리와 외침을 들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최진안, 당신을 공갈 협박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현식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임무 완료.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잡았다. 아지트에 있던 공범들까지 싹 다. 나는 차창 밖으로 최진환이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까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어떤 통쾌함도 기쁨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거대한 공허함과 지독한 피로감만이 몰려왔다. 복수는 달콤하다고 했던가? 글쎄. 내겐 그저 씁쓸한 뒷맛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허무함 뿐이었다. 어쩌면 진정한 복수란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 화려한 승리의 축배가 아니라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대우의 고독 같은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도시의 불빛들은 아무런 감흥 없이 그저 빛나고 있을 뿐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서아가 기다렸다는 듯 뛰어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여보, 어떻게 됐어? 그 사람, 돈은 받고 갔어? 이제 다 끝난 거지?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쳐 거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조용히 올려놓았다. 서아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봉투를 한 번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녀가 서류를 꺼내 읽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서아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을 때 그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절망과 함께 희미한 원망이 서려 있었다. 이게 뭐야, 여보? 이게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떨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내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이혼 서류였다. 나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목소리에는 한때 그녀를 향했던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내 방식의 정의 구현이야. 그리고 우리 관계의 마지막이지. 내 방식의 정의 구현. 그리고 우리 관계의 마지막.
그 차가운 말들이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진 후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서한은 이혼 서류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복수는 차갑게 식혀 먹어야 제맛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내게 있어 가장 달콤한 복수는 나를 상처 입힌 자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삶을 보란 듯이 살아내는 것이었다.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에서 오는 순간적인 통쾌함보다는 내가 굳건히 내 삶을 재건하고 행복을 찾는 과정 그 자체가 진정한 복수라고 믿었다. 최진환과 그 일당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주범인 최진환에게는 십수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공범들 역시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다.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은 뉴스를 통해 간략하게나마 사회에 알려졌고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서호와의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되었다. 하윤이의 양육권은 당연히 내게 돌아왔고 최소한의 법적 분할 이후 그녀는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다른 도시로 떠났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찾으려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내게는 하윤이와 나의 미래만이 중요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와 하윤이는 폭포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한 아침처럼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하윤이는 과거의 아픔을 모르는 아이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고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우리 집을 다시 따스하게 채웠다. 나는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에 이직했고 하윤이 역시 새 학교에 잘 적응하며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공원에 가거나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쌓아갔다. 나 역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그녀는 내 과거의 상처를 이해하고 현재의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지혜롭고 따뜻한 여자였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다. 하윤이도 그녀를 잘 따랐고 우리는 가끔 셋이서 영화를 보거나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재혼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적어도 나는 미래를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인터넷 뉴스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최진환. 가석방으로 일찍 풀려난 그놈이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다 검거되었다는 짧은 기사였다. 그 기사를 읽는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분노도 기쁨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전 내가 내렸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잔잔한 확신만이 밀려왔다. 만약 그때 내가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았다면 분명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났을 것이다. 진정한 복수란 무엇일까요? 나는 이제 그 답을 어렴풋이 알 것 같다. 그것은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고 나의 삶을 꿋꿋이 지켜내고 행복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더 강한 나를 만들었다. 나는 내 딸 하윤이를 지켰고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행복을 쌓아 올렸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거둔 진정한 승리이자 가장 완벽한 복수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다. 당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그리고 어쩌면 가장 통쾌한 복수일지도 모른다고.